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예, 그 앞으로도 누차 강조하죠. 실습 꼭 해보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예상으로는 하여간 지난 학기에 ICT 마케팅 분석을 들은 학생들이 많고 그때 R을 했기 때문에 잘 할 거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내 기대에 좀 못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을 이제 들어가거든요. 실장 이제 모델링과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도의 수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수학적인 개념, 그 다음에 통계, 기본적인 통계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을지 하여간 최대한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수학적인 내용들을 대해서는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연수 문제를 보죠. 그래서 ggplot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다음 그림처럼 시각화라고 돼 있죠. 그래서 TI-DY를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에어 퀄리티에서 겟더 함수를 이용해서 메저, 키는 이제 메저가 되는 거고요. 밸류는 밸류 값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데이, 먼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어 TID라는 DY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낸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ggplot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 가지고 하고 x축이 데이가 되는 거고 값은 밸류가 되는 거고 컬럼은 이제 여러 가지로 메저가 되겠죠. 그래서 GOM 라인은 우리 선으로 그리는 거고 선에다가 점 플러스 GOM 포인트는 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은 ggplot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충 그림이 글씨가 적겠네요. 페이스렛 여기서 먼스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요. 예. 자, 본격적으로 두 번째가 있었네요. 베이스 아래 아이리스 있죠? 우리 붓꽃 그걸 이용해서 역시 겟더 함수를 가지고 IRS TIDY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키는 피트 그리고 밸류가 되고 종류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gplot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좀 잘렸는데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이렇게 점으로 갖고 흩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리스 이게 그림 그리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7장 모델링과 예측 선형회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한 내용이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작을 하거나, 그쵸? 조작을 하거나, 그래서 DPL-YR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좀 조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ggplot를 사용해서 이게 비각화를 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들은 바꿔 말하면 이걸 이제 변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어진 목적이나 직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더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근데 이거를 이번 챕터부는요, 데이터를 가장 설명하는 우리가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좀 이용을 해서 새로운 샘플에 가지고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이 뭐겠는가,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장 4절에 보면은요, 푸드트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씨, 미세먼지, 기온, 습도, 요일 이런 것들과 도시락 판매량과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날씨, 미세먼지, 기온, 습도, 요일이 도시락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 날씨를 보고 요일을 보고 이렇게 해서 도시락이 몇 개쯤 팔리겠구나 우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재료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으면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거는 이제 다음날 써야 되지만, 버려야 되는 것들은 많이 남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치를 예측을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모델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해서 얼마만큼 맞는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 과학을 하는 우리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델링이란 용어를 보다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소위 말해서 이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이런 현상들이 되는데, 그 원인과 결과가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데이터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수식적으로 수학을 이용해서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은 거기에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직선을 비례한다. 비례해서 그 비례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고 절편이 얼마다. 그러면 새로운 상황이 되면은 그 값을 넣으면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만큼 되겠는가.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업사원의 월급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회사에 신입사원이 있는데, 이거는 월급을 이렇게 받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기본급이고 자동차 한 대 팔 때마다 90만 원을 받기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대수를 X라고 하고 월급을 Y라고 하면은 이제 X가 독립변수가 되겠죠. 판매 대수니까요. 그러니까 Y는 90만 원에 곱하기 X 판매 대수죠. 그리고 플러스 우리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이 바로 뭐예요? 내가 받는 월급에 월급을 표현해주는 수식이 되고, 이것이 바로 모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델이 있으니까 예측이 됩니다. 내가 세 대를 팔았다. 그러면은 39, 27, 270만 원이다. 기본급 100만 원 하면 37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20대를 팔았다더라. 그러면 29, 18, 1800만 원이죠. 거기다 100만 원을 더하면 이제 19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 세계에서는 먼저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훈련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트레이닝 세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인공지능 있죠? 인공지능도 같이 듣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요런 부분들은
우리 인공지능하고 우리 빅데이터 분석하고 중복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나중에 인공지능에서 우리 선영회기 공부를 할 겁니다. 그때 중복이 되지만 똑같아 하죠. 자,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훈련 집합이라고 합니다. X, Y 이렇게 세트가 있죠. 그래서 XI, YI를 우리가 i번째 관측 혹은 i번째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는 이거 독립변수라고 부르잖아요. XI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변수가 되고, 종속변수라고 부르는 이제 YI는 우리가 반응 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은 X를 우리가 피처, 특징이라고도 부르고 Y를 레이블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YI를 그라운드 추루스, GT입니다. 이게 지금 정답이란 말이죠. 주어진 데이터의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 집합을 이용을 해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는 거, 그거를 바꿔 말하자면 이제 훈련 집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을 찾아내는 그 과정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모델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공지능에서도 또 중복이 돼서 또 할 겁니다. 자, 앞에서 본 우리 자동차 영업사원 있죠? 길동이. 그래서 계약 내용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달에 2대를 팔아서 280만 원, 두 번째 달에 4대를 팔아서 460만 원입니다. 그쵸? 자기가 이제 돈 얼마 받는지 계약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건 그렇다고 보죠. 그래서 2대 팔았는데 280만 원 받고 4대 팔아서 46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길동은 뭡니까? X가 224가 되고 판매량이고 Y가 280만 원, 46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점 2개가 이렇게 찍히죠. 그렇죠? 점 2개가 찍히고 점 2개가 찍혀서 이렇게 보면 연결하면 이렇게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바꿔 말하자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 보면 이렇게 돼서 직선의 기울기가 알파 1인데 직선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이제 여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직선의 기울기가 알파 제로가 돼서 9천이고 절편이 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0만 원이죠. 90만 원의 X 더하기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모델이 되는 거죠. 여기 알파 좀 바뀌었네요. 이제 알파 1하고 알파 제로가 하여간 요 알파 1이 바뀌었습니다. 값이 바뀌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울기가 90만 원 알파 1이고 절편이 알파 제로가 되는데 그게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빨간 선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은 계약서를 자기가 모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지만 하여간 식 2를 우리가 만들어냈죠. 이걸 우리가 모델 선택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대당 90만 원의 고정 인센티브가 아니라면 다른 방정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는 차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 대당 90만 원이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를 알파 제로와 알파 1을 우리가 계수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파라메타 매개 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선택 직후에는 매개 변수의 값을 모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요 식이라고 이렇게 딱 쓰는 순간에 매개 변수 알파 1하고 알파 제로를 모른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적합 혹은 학습 혹은 훈련입니다. 러닝 혹은 트레이닝이라고 또 우리가 부릅니다. 인공지능에서 공부할 때 똑같은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모델 피팅 혹은
러닝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 1하고 알파 0 이 매기 변수를 찾아내고 그러면은 이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5대가 된다 그러면은 90만원 곱하기 5 더하기 100만원에서 550만원이 된다라고 본인이 이번 달에 5대 팔았으니까 내가 550만원 받겠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5대 팔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550만원을 받을 겁니다. 길동이는요. 그래서 이게 오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오류가 혹은 불확실성이 조금 존재하게 돼요. 이게 오차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렇게 그 오차가 있는 훈련 집합을 가지고 모델을 구하는 걸 우리가 리그레션, 영어로 리그레션 혹은 회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학에서 이게 유래된 용어입니다.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보통 부르고도 회귀 문제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 리그레션이에요. 자, 연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y가 5, 3이에요. 그러면 이 모델을 학습해서 그쵸? x가 5고 5일 때 y가 이게 뭡니까? 500만원, 3일 때 4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우리가 구해낼 수 있죠? 그쵸? 절편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은 알파 0, 알파 1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세계의 모델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길동이 그 계약서 자기가 얼마 받는지 모르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문제를 위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요. 실제 상황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체온을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체온을 측정해 보면은 그 똑같지가 않습니다. 36.4, 36.3, 36.5 이렇게 조금씩 그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은 씨앗을 씌워서 똑같은 논에서 자라는데 그 벼이상마다 나달의 개수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 세상은 이렇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측정 오차라고 부릅니다. 불확실성이 늘 있다,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 실험을 한번 보겠어요. 예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자극에 따른 물체 이동 권리를 잰다 이겁니다. 전기를 우리가 그쵸? 가한 다음에 그 전기량 이게 전압인지 이제 전류인지는 모르겠는데 전기량을 우리가 x라고 하고 물체 이동 거리를 y라고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지금 그 4번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x가 3.0을 줬을 때 y가 3.0, x가 6.0을 줬을 때 y가 4.0, 9.0을 줬는데 5.5, 12.0을 줬는데 6.5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점을 우리가 찍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데이터 세트를 집어넣고 우리가 이제 점으로 플로팅을 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 2개만 있으면은 직선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보니까 직선 같아요. 그래서 직선을 만들어 놓고 알파 1하고 알파 0를 갖다 놓고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4개를 만들어 보니까 미지수는 2개인데 그 식은 4개예요. 그래서 2개를만 있으면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찾아낸 녀석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알파 1, 알파 0가. 바꿔 말하자면 4개의 요식을 모두 만족하는 해는 있지 않다 이겁니다. 비슷하긴 한데
다르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점을 찍어보는 게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지 않더라 이거죠. 눈대중으로는 직선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직선이 아니더라 이렇게 봅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눈에는 직선 같아 보이는데 이거는 뭐 직선이 아니니까 2차식을 넣던가 혹은 뭐 3차식을 넣던가 고차 방정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이 2개 있는 경우에는 1차식이, 점이 3개 있는 경우에는 2차식이 되죠. 점이 4개 있는 경우에는 3차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은 대단히 좀 미련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과잉 적합이라고 해요. 오버피팅이라는 문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는 이걸 우리가 과학습이라고 부른다. 과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과잉 적합이라고 번역합니다. 녀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의미가 있는 녀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형 모델을 하는데 오차를 허용하겠다 이겁니다.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과잉 접합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현실 세상에서는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차를 허용하고 선형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이 할 때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을 우리가 아까 보면 2개를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방정식 2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y 이퀄 0.5x 플러스 1.0이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y 이퀄 12분의 5x 플러스 4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직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2개의 직선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때 2개의 직선을 봤더니 요거 둘은 가지고 직선을 만들었는데 요 2개가 이렇게 삐껴놨죠. 그쵸?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0.5만큼 여기 마이너스 0.5만큼 오차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요 점하고 요 점이 삐껴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25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인 경우에 그쵸? 3.0, 6.0, 9.0, 12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실험치가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요 모델에 의한 예측값이 됩니다. 그래서 둘을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예측값을 차를 내면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때 뭐냐면 평균 제곱 오차라는 걸 합니다. mean squared error. 이 둘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나와요? 0이 돼버리죠. 여기가 그냥 더해버리면. 그쵸?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제곱을 해줍니다. 뭐라고 나는 거를 제곱을 취해주고 그 4개죠? 4개니까 4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MSE 0.12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yi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고 요게 예측값이 되고 m이 데이터의 개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인 경우에는 아까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25가 돼서 MSE를 계산해 보면은 0.0312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두 번째 모델이 MSE가 더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곱 에라의 평균이 더 작으니까 이게 두 번째 모델이 더 좋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MSE가 가장 낮은, 그렇죠? 가장 낮은 모델을 구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델링을 하는 거를 우리가 뭐냐면 최적화 문제, 오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선형 회귀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요 MSE 있죠? MSE.
제곱 에라, 그쵸? 의 평균, 이거를 가장 낮게 최소화하는 그런 모델을 찾는다. 그래서 최소 제곱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녀석을 보려고 합니다. 예. 자, 뒤에 앞서 우리 교과서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과서 232페이지예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 그 0.3x 플러스입니다. 여기 내가 잘못 썼네요. y 이퀄 0.3x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x 값이 있고 0.3x 플러스 2에 요거 값을 오타입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집어넣고 오차를 쭉 계산하고 제곱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곱을 해보니까 이게 그 0.375가 나오죠.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절대값은 여기다가 이게 절대값을 취해주는 거죠. 앞에 여기 보면 이게 0.25인데 이게 절대값을 취해주는 겁니다. 0.25, 0.25가 되겠죠. 0.5인데 그걸 4로 나누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평균 절대값 오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0.5를 4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0.125가 되겠죠. 앞에 거는 0.5 더하기 0.5가 돼서 1입니다. 그걸 4로 나누니까 0.2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도 두 번째가 더 나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 선형 회귀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하는 최적화 문제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황에서는 아까 그 제곱 에라 있죠, 그렇죠? 그걸 이제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우리 미분을 이용해서 구해내는 거는요, 우리 인공지능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미분 공부한 과목이었으니까. 공식을 유도를 합니다. 인공지능에서는요. 근데 우리 빅데이터에서는요, 하여간 그 유도를 하지는 않겠어요. 유도를 하지 않고 그냥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입니다. 최소 제곱 법입니다.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영어로. 그거를 이제 앞에 따면은 LM이라고 되겠죠.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그래서 R에서는요, 이 선형회귀하는 함수 LM이라는 함수를 합니다. 이게 공식이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 주는 녀석이죠. 공식에다 넣고. 공식 우리 인공지능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하여간. 자,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아까 본 물리 실험 데이터죠. 전기량이고 요게 이동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x 벡터를 만들고 그 y 벡터를 만듭니다. 그렇죠? 이게 설명 변수, 반응 변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 LM을 합니다. LM이라는 함수에다가 y 물결이죠. 틸다 쓰고 x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LM을 이용해서 그 모델 피팅을 하는 거죠. 모델 적합을 하는 겁니다. 모델 적합을 해주면 그럼 그걸 M이라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M을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선의 y절편이 됩니다. 직선의 y절편하고 그 다음에 x의 개수인데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바로 0.4가 되고 그 다음에 1.75가 y절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y절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LM 명령어는 이제 최저항 모델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사용한 명령어고, 그래서 M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Y가 0.4X 플러스 1.7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플롯
XY를 해주면 이렇게 점이 찍히죠. 그 다음에 AB 라인 M 하고 색깔은 빨간색 컬러 이렇게 레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플롯 그래프에다가 모델 M을 이렇게 더 씌우는 겁니다. 이 빨간색은 바로 y 콜 0.4x 플러스 1.75가 됩니다. 이렇게 AB 라인을 해줘서 겹쳐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점마다 다 오차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오차가. 그래서 앞에 했던 것처럼 이제 오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예측값이 되겠죠. 이게 우리 그라운드 트루가 돼서 오차를 둘을 차내서 0.05 마이너스 0.15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을 제곱해서 다 더해주고 4로 나눕니다. 그러면 0.0125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증명은 안 됐지만 평균 제곱 오차의 최소값입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을 주는 그런 직선은 없어요. 이 실험 데이터를 우리 설명해 줄 때 요 값이 최소 값이다 이겁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M 함수로 찾은 모델을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리 M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에 우리가 상세 분석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레지듀얼이라고 돼 있죠. 레지듀얼 알겠죠? 앞에 본 요 오차 있죠, 오차. 그렇죠? 0.05, 0.12 뭐 이렇게 된 거. 그게 레지듀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걸 레지듀얼을 여기서는 이게 잔차라고 불렀습니다. 예, 오차죠,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디비언스는 이게 단차의 제곱이죠. 제곱을 우리가 본 거고, 코에피션트는 이제 보이는 우리 이제 개수들입니다. 개수들이고 앞에 본 이제 개수들 녀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디비언스 함수는 잔차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단차의 대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에피션트 M 해주면은 이게 좀 안 나왔네. 어떻게? 이거 빠뜨렸네 내가. 미안합니다. 코에피션트 M 해주면은 이제 인터셉트 절편이 1.75고 x가 0.4, 길기가 0.4고 절편이 1.4고 PTD M 있죠? 여기 빠졌습니다. PTD M을 해주면은 이게 차이가 나오는 녀석, 훈련 집합에 있는 힘틀의 예측값이 되는 거고, 레지듀얼이 잔차가 되고, 디비언스에다가 랭스 L을 나눠주면은 이제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아까 한 MSE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디비언스 M은 이제 잔차의 제곱이 됩니다. 잔차의 제곱. 아까 말한 오차 행위의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머리를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암호가 나오는데요. 이게 레지듀얼이 아까 말하는 건 잔차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차이가 나는 거고, 코에피션트는 아까 봤죠. 그래서 에스티메이트 요게 x 값입니다. 1.75. 이게 절편이고 기울기가 0.40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스탠다드 에러가 요 정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각각의 t 밸류가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probability가 나옵니다. 이게 p 값이 뭐냐면은 0.12. 그쵸? 여기 보면요. 예, 그래서
P가 P 값이 0.03454가 나옵니다.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 P 값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통계에서 나온 귀무가설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귀무가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널 하이포시스라는 녀석이죠. 혹은 다른 말로 영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모델을 설명할 때 이게 버릴 것을 예상하고 만들어내는 그냥 그 임시로 만들어낸 가설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한번 해보자 할 때 그게 이제 귀무 가설이 됩니다. 한자로 이렇게 썼는데요. 귀무가 뭡니까? 이게 무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죠. 가설은 가설이고, 그렇죠? 그래서 귀무가 널입니다. 0으로 되돌아가는 녀석이죠. 그래서 P 값이 매우 작다면은 매우 작다면은 이런 가설이 맞아서, 그렇죠? 이런 가설이 맞아서 나타날 확률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P가 0.05보다 작으면은 확률이 너무 작아서 우연히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채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의수준을 우리가 0.0으로 설정하면요, P 값이 0.0035입니다. 그래서 귀무가설 있죠? 네? 귀무가설이 여기서 뭐냐면은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귀무가설입니다. 그래서 그 귀무가설은 기각이 된다. 그래서 두 변수는 관련이 있다. 그리고 관련이 있어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대립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귀무가설을 세워버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참이 아닌 것이 증명하는 게 참인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이 될 것을 이미 알고, 그리고 그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그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참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거의 여기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관련이 있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네. 귀무가설 좀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P 값이 0.05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모델은 믿을 수 있는 녀석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여간 P 값이 0.05. 지금 0.003이니까 0.05보다 작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두 변수는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대립가설이 이제 적합하다는 얘기 됩니다. 자, 이제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딕트 함수를 가지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1.2, 2.0, 20.65라는 세 개의 샘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UX 있죠? UX 이퀄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X가 이렇게 값을 세 개의 제로운 값을 집어넣고 그 프레딕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new 데이터는 new x를 집어넣고 해주면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죠? 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의 바깥 쪽에서도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측 값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의 237페이지 3절의 연습 문제가 됩니다. 훈련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LM으로 모델링 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해주면 되죠. 값만 바꿔 쓰는 겁니다. x 이퀄 c에 요 x 값을 넣어주고 y c에 y 벡터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m 이퀄 lm에 y 물결 x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m 치면은 이제 127.89가 그 절편이 나오고 기울기가 24.81이 나옵니다. 그래서 플롯을 해봐요. 그리고 AB 라인을 이렇게 똑같이 해줍니다. M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겹쳐지게 되죠. 점은 이렇게 그 원래 데이터고 빨간색 직선이 이제 그 우리 LM으로 모델링한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PTD를 해보고 레지듀얼을 이렇게 각자 계산해 봅니다. 디비언스도 계산해 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측값이 나오고 오차도 이렇게 나오고 그 오차의 제곱 있죠? 그 전차의 제곱항 그 나와서 그 평균 제곱 오차가 15.57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 있죠? 새로운 데이터 10.5, 20.0, 25.0, 15.0 이걸 합니다. 프리딕트 함수를 new x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프리딕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딕트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예. 결과는 여기 화면에 표시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림이 약간 좀 가려졌는데 상관없겠죠, 여러분들? 뉴 데이터 넣는 거니까요. 그 앞에 했던 거 그대로 값만 바꿔서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코드를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nx는 데이터 프레임 .x고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과서 7.5의 예측이죠. 그렇죠? ny는 프리딕트 데이터죠. 그 다음에 플롯을 해줍니다. nx, ny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하고 AB 라인 M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 7-5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자, 단순 선형 회계의 적용 카스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스 아래 카스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 우리가 2장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str하고 헤드 함수로 카스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str 카스 해주면은요 50개의 값이 있고 변수가 2개입니다. 하나는 스피드, 하나는 디스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죠. 빠르면은 그 제동거리 넓기 가죠. 그 헤더를 해서 스피드 6개 이렇게 속도하고 제동거리를 이렇게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롯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게 되죠. 굉장히 흩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실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델 적합 모델을 우리가 이제 세워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속도에 따라서 제동거리가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속도가 설명 변수가 되고 y를 변환 변수로 하자 이겁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미리. 그치? 이게 데이터 처리해주는 그 데이터 과학자가 이거를 결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 물리학에 대한 기본 지식, 다른 말로 하면 상식이 좀 있어야 이런 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은 의미가 없어. 그쵸? 빠르면 빠를수록 제동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냐에 따라 차종에 따라서 차가 가벼우냐 무거우냐에 따라서 제동거리가 똑같은 속도에서도 제동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타이어를 뭘 썼냐에 따라서 혹은 뭐 노면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근데 다 하여간 속도가 주 변수죠. 그래서 속도가 원인이 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거리가 결과가 되죠. 원인과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게 스피드가 설명 변수가 되고 반응 변수가 DIS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설명 변수가 하나니까 바꾸면 이제 단변수죠. 그래서 X, Y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 선형획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데이터를 입력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카 언더바 모델 이렇게 하고 LM을 해줍니다. LM 해주고 그 DIST의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카를 사용해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DIST가 반응 변수가 되고 스피드가
우리 이 설명 변수가 돼서 이게 y 물결 x 이렇게 되는 거죠. y 물결 x. 그래서 코에피션트를 보니까 이제 절편이 마이너스 17.57, 그 다음에 기울기가 3.59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B 라인 카 모델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최종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9324 곱하기 스피드 마이너스 17.57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모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측을. 그래서 그 PTD를 해봐요. PTD를 해보면은 1, 2, 3, 4로 이렇게 쭉 나왔을 때 값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PTD 카 모델을 해보면은 스피드가 7일 때 그 데이터는 DIST 디스턴스가 20인데요. 이거를 9.9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오차가 12.04만큼 이렇게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PTD가 있고 레지듀얼이 이제 오차가 되겠죠. 그래서 7인 경우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오차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측을 한번 보면은 시속이 이제 21.5로 달리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차를 그림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샘플을 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이게 이 정도 오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본 녀석이 저 일곱 번째 스피드가 7일 때 녀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속 21.5로 달리고 있다.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놓고 NX1으로 놓고 프레딕트를 해봅니다. 그러면 66.965가 됩니다. 그리고 시속 25부터 0.5씩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C를 이렇게 하고 NX2를 하고 프레딕트를 이렇게 해봤죠. 그러면 이제 그 제동거리가 이렇게 쭉 예측되게 나옵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그쵸? 그래서 플롯 하고 프레딕트 한 것까지 이렇게 놓고 그림을 쭉 그려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B 라인 이렇게 한 모델 이것도 해보고, 이게 그 다음 뭡니까? 예측 결과가 된 거죠. 예측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에 우리가 LM은 아까도 말했지만 최소 제곱법이고 1차 식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일 거라고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폴리라는 옵션을 이렇게 걸어줘요. 이게 뭐냐면 폴리 옵션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주면은 고차 방정식 적용이 가능해 줍니다. 아주 식이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플롯에 한 게 우리 이제 x의 속도 y가 거리가 되고, 여기에 이제 x 시퀀스입니다. 예측할 지점이죠. 0에서부터 25 되고, 그쵸? 예측할 지점을 해줍니다. 그쵸? 그러면은 그 예측 함수를 이제 dist 폴리 스피드 i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m 이퀄 lm에다가 dist 물결 폴리죠. 스피드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폴리입니다. 이게 다차식이 되는 거고, 그 변수는 스피드가 되고, 여기 I 있잖아요. I가 그 1이면 직선, 2이면은 2차식, 3이면은 3차식, 4면은 4차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는 카죠. 그래서 포루프를 이렇게 돌려서 포루프를 돌려서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을 이렇게 하는 거를 합니다. 이렇게 그 고차 다항식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사인 함수를 해줘요. 그래서 m.1, m.2, m.3, m.4라고 이름을 어사인에다가 붙였죠. 어사인 페이스트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라인스를 우리가 이제 그려줍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m으로 예측한 결과를 우리가 폴리식을 넣어서 거죠. 직선은 우리가 아는데 이제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이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LM에다가 이제 고차항을 추가해서 넣어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는 게 아노바 분석인데요. 이게 어널리시스 오브 베리언스입니다. 아노바라고 해서 그 어널리시스니까 AN이죠. 그 다음에 오브가 되니까 앞에 오고 베리언스 있죠. 분산입니다. 그래서 어널리시스 오브 베리언스 번역하면 이제 분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앞에 따서 아노바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아노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모델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노바를 하고 아까 우리 M1, M2, M3, M4 4개를 넣었죠. 그렇죠? 그래서 모델 2는 이런 이제 직선 2차식, 3차식, 4차식이 됩니다.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요게 모델 1, 2, 3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분산 분석을 해줍니다. 분산 분석을 해줘서 그 제곱해서 썸을 해주는 녀석이 되고 그래서 그 FP 값이 어떻게 나오냐를 우리가 이제 다 봅니다. 그쵸? P 값이 다 0.05보다 다 이렇게 크게 나와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여기 보면은 1차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게 여기 보면은 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노바 함수는요. 이렇게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의 관련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성이 있느냐 이게 됩니다. 그래서 PR, F 있죠? P 값이 요게 P 값이죠. 아까 말한 0.05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0.05보다 다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런 경우에 그 직선을 사용하는 게 가장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아노바 분석을 해서요. 그러니까 아노바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우리 이제 연습이니까 요 값을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아노바를 넣는 겁니다. 아노바 함수. 자, 교과서에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에 연습 문제를 보죠. 그래서 음원 데이터가 있죠. 교과서에 음원 데이터를 이제 LM으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웨이트가 이제 반응 변수가 되겠고 하이트가 이제 우리 설명 변수가 되겠죠. 이게 y, x입니다. 그 데이터는 외면이게 되겠죠. 그리고 m 값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놓고 130, 140, 150을 놓고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딕트를 해서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여기 결과는 내가 뭐 표시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었어요. 55분이 됐어요. 너무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그 3장 남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룰게요. 다음 시간에 통계량 해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 강의를 잘 보고 혹시 교재하고 참고서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요, 260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형회기 학번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입니다. 이게 2번이에요. 이게 1번이 아니라 이게 2번입니다. 잘못 못하네요. 내가. 네, 미안합니다. 2번입니다. 2번. 예.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